이 이야기는 약 10년 전 내가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의 일이다. 나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중 소문을 들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있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폐가에 관한 이야기였다. 과거에 이곳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단순한 도시 전설이라고 생각한 나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내 단짝 친구 진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모험심이 발동했다. 야, 거기 진짜 들어가 보자. 여기 학생들 중 아무도 안 가본 곳이잖아? 진우는 항상 모험을 좋아하는 친구였다. 그의 권유로 나와 몇몇 친구들 수지, 민혁, 그리고 소영은 이 탐험에 동의했다. 4명 모두는 공포영화와 공포, 이야기를 즐겼기에 일종의 모험 여행이라 출발하게 되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우리는 탐험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준비물로는 손전등, 배낭, 물, 간식, 그리고 몇 개의 카메라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원도의 산악 지대에 도착했다.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예전에는 사용되었겠으나 지금은 거의 폐허 상태였다. 수풀을 헤치며 좁은 길을 걸어가니 해가 점점 저물고 있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와 있었고 주변은 기이한 정적 속에 빠져 있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폐가는 오래된 일본식 저택의 모습이었고 벽과 창문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낡고 썩어가는 나무, 바닥이 끽끽 소리를 내며 우리를 맞이했다. 공기를 가득 채운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차 있던 우리는 집 안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1층에는 옛날 가구와 고서들이 있었고 온통 먼지가 뒤덮여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불안정해 보였지만 그래도 조심히 발을 뻗어 올라갔다. 2층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방들과 부서진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한 방을 발견했다. 방 안에는 제대로 보존된 작은 알림판 하나가 벽에 걸려 있었다. 여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절대로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메시지가 힘있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다른 곳과는 다르게 많은 물건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진우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기장을 열었다. 거기에는 이 집에서 살던 사람들의 일기와 고백이 쓰여져 있었다. 이 집의 주인은 일본인 장군으로 그는 이 집에서 여러 비밀 실험을 진행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실험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영혼들이 아직도 이 집을 떠돌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점점 더 공포에 휩싸여 갔다. 나와 친구들은 일기장을 다시 닫으려던 순간 갑자기 문이 거세게 닫혔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어. 여긴 빨리 나가야 돼. 나는 외치며 친구들을 이끌었다. 하지만 폐가를 빠져나오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어둠 속에서 분간할 수 있는 길은 없었고 지나왔던 복도도 마치 미로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조심스럽게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다. 갑자기 민혁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 내 다리를 잡았어. 우리는 다시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극도의 공포 속에 우리는 계단을 잃지 않고 1층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도와줘. 여길 나가야 돼. 수지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 순간 뒤에서 소영이 아주 작게 속삭였다. 저기 봐. 그녀가 손전등을 비춘 방향에는 벽에 붙어있던 거울이 있었는데 그 거울 속에 우리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비쳐 있었다. 이들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결국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잃게 되었다. 벽의 기묘한 소리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잡을 수 없는 차가운 손길이 우리를 공격했다. 나는 한참을 헤매다 그만이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의 침대 위에 있었다. 나를 구해준 사람들은 우리를 찾으러 온 구조대였다. 그러나 나와 함께 갔던 친구들은 모두 실종된 상태였다. 진우, 수지, 민혁, 그리고 소영은 다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 집 근처로는 아무도 가지 않는다. 산속 그 폐가는 이제 강원도의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다. 지금도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우리를 두고 가지마. 우린 아직 여기 있어. 이 이야기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강원도의 그 폐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옛 전달의 일부로 남아있다. 여러분도 그 집을 탐험하러 가려거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나의 이름은 민영이고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여름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캠핑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대학 친구 5명 나, 지훈, 승현, 이루다 그리고 나연 이렇게 모였죠. 캠핑은 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특히나 그해 여름 캠핑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산속 깊은 곳에 텐트를 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 야외에서 즐기는 저녁 바비큐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밤은 점점 깊어지고 우리들은 먹고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가 공포 이야기를 시작했고 모두들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쉽게 잠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의호다가 말을 꺼냈죠. 얘들아, 이 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 이 산속에 있던 고즈넉한 마을에서는 한 신비한 일이 있었다고 해. 우리 모두는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고 나는 그녀가 말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복을 짓는 여자가 살았어.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한복의 요정이라 부르며 존경했지. 하지만 어느 날 마을 밖에서 한복 여인의 소문을 듣고 한 사내가 등장했어. 그는 그녀에게 한복을 주문했고 그 이후로 자주 그녀의 가게를 찾아왔지.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 그러나 그 사내는 갑자기 사라졌어. 한복 여인은 그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매일 밤 그를 기다렸어. 이러다가 말을 잠시 멈췄고 나머지는 모두 숨을 죽이고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약간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그녀의 마음은 점점 시들어갔어. 사람들이 말하길 그녀는 어느 날 사내를 기다리다 지쳐 산속 깊은 곳으로 떠나버렸다고 해. 그 이후로도 그 산속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인의 영혼이 떠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어. 이야기가 끝나자 친구들은 저마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우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듯 웃어넘겼고 나연은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모두들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며 무엇인가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나연은 텐트에 누우면서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고 한복 여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밖에서 승현과 지훈 이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텐트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불을 피우며 계속 떠들고 있었죠. 갑자기 나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한 한복 옷자락의 움직임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긴장하며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현과 지훈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얼마 지지 않나 두 사람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돌아왔습니다. 야, 방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잠깐 떨어진 곳에 한복 입은 여자를 봤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무슨, 정말? 승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방금 저기 아래쪽에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더라고. 우리 무서워서 일단 피했어. 이제 우리 모두 정말 겁에 질렸습니다. 이루다는 그때서야 조금 불안해하며 여기서 더 있으면 위험할지도 몰라. 이 산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일이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텐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급히 정리하고 차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텐트를 걷고 짐들을 챙겼습니다. 차를 향해 어두운 산속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계속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는 무사히 차에 도착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오른 우리들은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한복 입은 여인의 영혼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을까?
결국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한 채 우리는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산으로 캠핑을 가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날 밤의 공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산을 떠올리면 여전히 한복 여인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교에서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박물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해 여름 박물관에서는 오래된 목가적인 시골 마을에서 발굴된 소장품을 전시하는 특별 전시가 계획되었다. 나는 전시 준비를 돕던 중 발굴 팀에서 새롭게 입수한 여러 사진들과 기록들을 정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나는 헌 책 속에서 흥미로운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이 사진은 1910년대 말쯤 당시 시골 마을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흑백 사진에는 낮고 삐걱거리는 옛 가옥과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과들의 풍경이 있었다. 처음엔 이 사진이 다른 역사적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조금 있다가 난 사진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진 한 구석 오른쪽 아래에 얼굴이 절반만 찍힌 듯한 불명확한 인물이 보였다. 이 인물의 모습은 매우 흐리고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얼핏 보기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흐릿한 연기처럼 서서히 흩어질 것 같은 인상이었다. 호기심이 유발된 나는 동료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동료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아마도 당시 사진 기술의 한계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을 다시 옮기고 넘기려고 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꿈속에서 나는 사진 속 그 마을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옛날의 오두막집과 좁은 흙길,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숲이 말이다. 꿈의 분위기는 뭐랄까 낯선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결국 꿈의 끝자락 나는 사진 속에서 흐릿한 인물을 마주치고 말았다. 그는 말없이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둠에 잠긴 것 같았다. 꿈속에서 나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쳐다보았다.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다. 하지만 단순한 꿈일 뿐이라고 치부하려 했으나 그날 하루 종일 그 꿈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 인물은 매번 같은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매번 나를 바라보는 눈길은 더욱 더 깊고 섬뜩해졌다. 결국 꿈의 패턴에 지쳐버린 나는 사진에 기이한 인물에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박물관 내 자료를 모두 뒤져가며 그 시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조사를 계속한 끝에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그 마을에는 1912년 큰 재난이 있었다. 산골 마을 주민 대부분이 괴질에 걸려 차례로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남자가 현지 주민들에게 매우 공포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 그의 이름은 박영재. 그는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듯 보였고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결국 마을 외딴 곳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 내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몸서리를 치며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다. 사진 속 흐릿한 인물은 바로 박영재였다. 점점 더 두려움이 커져갈 때쯤 나는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이 사진에 대해 알렸다.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듣고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전시해서 문제의 사진을 빼기로 결정했다. 큐레이터는 사진을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했고 나는 안심하며 이번 일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전시가 끝난 이후에도 나는 계속 그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의 박영재는 점점 더 강렬해지며 나를 괴롭혔다. 결국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리학자와 상담을 시작했다. 심리학자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은 나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사진과 관련된 모든 일을 잊으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어려웠다. 매일 밤마다 박영재의 눈동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더 깊은 조사를 통해 사진과 그 마을에 얽힌 비밀을
완전히 밝혀냈기로 결심했다. 나는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직접 마을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현지 사람들과 오래된 기록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나는 마침내 한 현지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주민은 나이가 많아 보였으며 이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박영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오래된 독실한 기도서를 꺼냈다. 그 기도서 안에는 박영재가 주민들을 저주하고 자신도 괴로움에 시달리다 결국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남기려 했던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의 원한이 시간이 지나도 마을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주민의 말을 듣고 나는 박영재가 여전히 자신을 잊지 말라고 혹은 자신의 고통을 기억하라고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영재의 원한을 해소하려면 무엇인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느꼈다. 나는 마침내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옛 기도실을 찾아갔다. 주민은 박영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준비된 의식을 함께 행했다. 촛불과 특별한 주문을 통해 박영재의 영혼을 달래주는 순전히 의식적으로 숭고하고도 무거운 순간이었다. 의식이 끝나고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마을을 떠나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온 나는 박영재의 사진을 보며 좀 더 평온함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꿈속에서 박영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역사 속에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지만 나는 박영재의 원한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든 끈질기고 깊게 매달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